통금이 임박해서야 철구와 혜근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잠시 안방으로 올라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산딸이 가까워 오는지 그녀의 배는 꽤나 불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다. 아무래도 고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일 것이다. 저주스런 피의 흐름이 있는 이 김씨 가문의 그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생인 영철에게서도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충격을 받는 듯 했다. 새 학생은 허기를 느꼈다. 영춘과 철구는 언제나 허기를 느끼며 자라났다. 말단 공무원의 아들인 영주는 성장기 청소년의 왕성한 식욕을 풀어줄 만큼의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홀어머니와 사는 철구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서 좌판을 내놓고 채소 장사를 하는 어머니에게서 무슨 좋은 고기 반찬을 얻어먹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혜근은 좀 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침상동 일대에서도 꽤 알려진 한의사였다. 그는 성씨가 흔치 않은 것인지라 그것의 희소성을 자기네 한약방의 어떤 정통성, 고유성, 보수성적인 이미지 부각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다. 침산동 일대에서 기 의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혜근이 주머니에는 언제나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혜근은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 썼다. 굶주림이 무슨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이 땅 저녁에 서려있던 시절이라 혜근이 그런 가정환경은 분명히 축복이었다. 그날 밤도 혜근은 골목으로 뛰쳐나가 군고구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다. 새 끼니밥을 먹는 후에는 도무지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이었다. 군고구마가 거의 유일한 간식거리였다. 풀빵도 있었으나 맛이 군고구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야, 근데 그 대학생들 거기 뭐 타러 왔어? 우리를 고등학생이라고 깔보는 기가 뭐고? 철구가 운을 뗐다. 대학생들 말이야,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 무슨 목적의식이 있지 않아? 이런 수라장 속에 입신해서 국회의원 한 자리나 노리려고 말이다. 혜근이 끼어들었다. 대학생도 학생이고 사회인이 아닌데 무슨 그런 커다란 명함을 찍어서 돌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3명의 고등학생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포켓 속에 들어있는 빳빳한 몇 장의 명함을 서너 차례 만지작거렸다. 딱딱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은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명함을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두 친구들이 대학생 성토 발언을 듣고서도 영주는 묵묵부답이었다. 오늘 밤 상업고등학교 모임에서도 그는 끝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확고한 신념이나 자신 같은 것이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성인 사회의 정치와 투표에 대해 본질과 현실적인 생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오늘 밤의 결론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믿었다. 영주는 오히려 오늘 밤에 본 안영란이란 여학생과 박영이란 여학생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철구와 혜근도 마찬가지였다. 뭐니뭐니 해도 그들은 사춘기에 있었고 그러기에 이성애의 호기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드문드문 나이는 여드름 딱지가 그들의 연령을 웅변하고 있었다. 디고등학교 송수일이라는 자식 말이야. 왜 너만 물고 늘어졌노? 혜근이 군고구마 껍질을 벗기면서 화제를 돌렸다. 물고 늘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자식 더럽게 박식하대잉. 그리고는 말하는 꼬라지가 능글맞고 여유가 넘치더라고. 나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조금 흥분까지도 했지만 자식은 슬슬 웃기기까지 하더라니까. 그리고 유관순 잔다르크 지식도 한 단계 앞서 있더라고. 자식
어디서 좀 굴러먹었나 봐. 저기 약전 골목에 있는 송내과 있지? 그 집 맏아들 아이가. 모처럼 영준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영준은 송수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 1학년 5반인 장현익이 수성천면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산부인과를 했다. 현익은 영준과 가깝게 지냈는데 가끔 수일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다. 수일이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후로 속내과는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인다는 것이었다. 근데 걔는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죽어라 의과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카대. 동생이 가면 되지. 동생은 더하대. 그나저나 나는 오늘 안영란이란 여학생 더럽게 이쁘게 보이더라. 항상 우는 혜근이가 뗐다. 혜근은 문학을 해서 그런지 만사에 주저하는 눈치가 없었다. 걔도 괜찮지만 박영이란 애도 청순하더라고. 야, 너희들 하나씩 가져라. 내 혼자 굶을게. 절구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사춘기 남학생들은 길거리나 만원버스 속에서 동년배 여학생들을 떨리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 외에 그녀들이 이렇게 활발히 발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눈깔 사탕을 나누어 먹으며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느 틈엔가 엉덩작이 큼직해져 갖고서는 돌아서 버린 그녀들이었다. 3명의 떡거머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오늘 본 동년배 여학생들의 놀라운 변모와 여자로서의 완숙한 모습을 그리며 제각기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벽 3시를 시계침은 가리키고 있었으나 가장인 김현길 경위는 돌아오지를 않았다. 잠에 곤히 녹아떨어진 셋 중에서 철구는 잠결에 웬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사위는 어둠과 고요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여자의 비명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옆의 영준을 깨웠다. 야야, 영준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응? 응? 그래 웬일이야? 저 비명소리 안 들리냐? 저거 말이야. 웬 여자가 죽어간다고. 영준과 해구는 후딱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정신이 번쩍 들지는 않았으나 몽롱한 채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구당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사람 살려요 하는 소리도 가냘프게 들렸다. 야, 이거 무슨 소리고? 이 소리 바로 뒷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절구가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책상 위의 탁상식에는 4시를 조금 지나 있었다. 영준과 해그는 귀를 기울였으나 불어가는 사풍의 매서운 음향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금방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겨울바람 소리 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으나 역시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엉덩이를 방바닥으로 내리려는 순간에 바로 옆에서 여자의 숨 넘어가는 비명소리가 찢어졌다. 야, 바로 뒷집 새빵 오시 아줌마야. 영주는 자기 방의 봉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봉창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인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창어지로 여러 겹 쌓아 발라져 있었다. 영준아,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듣고만 있을 끼가. 철구가 나섰다. 혜근이는 벌써 옷을 주워 입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금 기다려봐. 좀 묘한 여자니까. 뭘 기다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봐. 남편이는 여자야? 바로 옆이구먼. 무슨 남편이 초저녁도 아니고 이런 오밤중에 아내를 이런 식으로 린치하노 말이다. 글쎄, 나도 남편은 아닌 것 같아. 더욱더 자지러지는 여자의 비명소리에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은 마당으로 내려섰다. 갓 18세가 된 그들이라 청년이라 부르기는 못하지만 그 껑충하게 큰 키는 외향으로는 어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지막한 나무판 담을 넘어 뒷집으로 건너갔다. 여인의 비명소리는 간헐적으로 어둠과 추위로 들어찬 마당으로 쏟아졌다. 여인이 새들어 사는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분명히 재갈 물린 입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다.
그럼에도 비명소리가 시사하는 위기감은 절박하기만 했다. 그녀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듯 했다. 세 사람의 청년들은 어둠 속에서 시선을 교환했다. 다소 주저되지만 여자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서로의 시선으로 합의한 것이다. 철구가 냅다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곤 방 안으로 세도했다. 처녀보다 더 아름다운 젊은 부인을 이렇게 빈사이 지경으로까지 린치하는 악당을 당장에 처붓을 기세였다. 설령 그 악당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저 자지러지는 신음소리로 보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 안으로 세도한 그들은 으악하는 소리를 내지르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방 안 한복판에 재갈이 물린 채로 8팔자로 뻗어 있었고 그녀의 가날프고 새하얀 몸뚱이 위에는 거대한 암돼지보다 더 우람한 체구의 여인이 걸터 앉아 밑에 깔린 여인의 손톱을 빼고 있었다. 우람한 여인의 손에는 펜치니 끌 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다. 세 청년이 눈에 일시에 들어온 풍경의 놀라움은 밑에 깔린 여인이 어설픈 까까머리 민대가리였고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비처에 난 채모에도 어지러이 가위질이 가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깔고 앉은 여인이 무슨 바위덩이라면 깔린 여인은 한 마리 새하얀 피라미 같았다. 그녀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하고 손발을 묶인 것도 아닌데 그대로 쭉 뻗어 있었다. 깔고 앉은 여인은 도끼 오른 두 눈을 치떠서 뜻밖의 침입자들을 노려보았던 것이다. 영주는 상황을 단번에 판단할 수가 있었다. 그는 두 친구에게 손짓하여 2차 침입을 가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다짜고짜 뚱보 아줌마를 쓰러뜨려 끌어내렸다. 정신 좀 차리소. 그나마 사람이 죽잖아요. 뚱보는 무슨 바위덩이처럼 쿵 하면서 방바닥에 모로 쓰러졌다. 저 전현 쳐 죽일련, 찢어 죽일련 전현을 죽여야 돼. 뚱보는 방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청년들의 가랑이 사이의 공간으로 마구 매질을 날렸다. 그러나 한 차례도 여인의 알몸에 적중하지는 않았다. 여인은 팔뚝으로 두 눈을 가리고 마구 울고 있었다. 부끄러움도 잊은 듯 알몸을 가릴 생각도 않았다. 인간의 지극한 슬픔과 분노는 어떤 수치심이 눈을 가려버리는 것 같았다. 영주는 방구석에 밀쳐져 있던 이불을 들어 여인의 알몸을 덮어주었다. 끓어오르는 부하 같아서는 멧돼지 같은 뚱보의 살찐 가슴팍에 필사의 일격을 가하고 싶었지만 영주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을 달래었다. 잘잘못을 떠나 인간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 이불 속 여인을 덮치려는 뚱보를 무릎걸이를 해서 사정없이 방구석으로 패대기 쳤다. 17세 청년의 막강한 근육은 놀라울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했다. 집체가 무너지는 듯이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뚱보는 제정신이 드는 듯했다. 방바닥에서 주섬주섬 몇 가지 물건을 주워 모아들고는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얼어붙은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면서 입에 못 담을 욕지거리를 계속 흘리고 있었다. 이불 속의 여인은 그 새하얗고 가녀린 팔뚝으로 두 눈과 얼굴을 계속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내려뜨려진 어느 손가락의 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치켜 올려진 팔뚝 및 겨드랑이에는 그래도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채모가 새카맣고 무성하게 돋아나 있었다. 연약하고 새하얀 여인에게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새 청년은 손을 털고 후딱 방을 나와버렸다. 그들은 뭔가 자신들이 새로 태어난 듯한 묘한 감정을 제가끔 느끼고 있었다. 이때까지 자신들이 내면 세계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알지 못할 경외의 짐승이 갑작스레 잠을 깨어 일어선 듯한 느낌 같은 것이기도 했다.